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리하려던 짐 속에서 이상한 열쇠 하나를 발견했어요. 평생 닫혀있던 그 작은 창고. 그 안엔 매해 내 생일마다 써놓은 편지들과 내가 몰랐던 그의 하루하루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죠. 창고 안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마지막 준비와 남겨진 사람의 첫 깨달음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사연 트로트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누구세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다 말고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내뱉었다. 누군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집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고 바람소리마저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으로 집을 비우고 돌아온 날이었다.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장례비 잔금을 정산하고 복지 상담까지 마치고 돌아온 오후였는데 이상하게 현관문 앞에서 손이 떨렸다. 마치 이 집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 아니, 이 집에 누가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 하지만 기분은 그랬다. 아마도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컸던 탓이겠죠. 남편은 2달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그는 다시 숨을 쉬지 않았어요. 몇 년 전 한 차례 쓰러졌던 적이 있었지만 그땐 기적처럼 살아났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는 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창문을 열고 오래 앉아 있거나 라디오를 틀고 무언가를 노트에 적기도 했고요. 저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내색 안 하고 속 깊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가 이미 그때부터 나 없이 남겨질 당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장례를 치르고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손도 대기 싫었어요. 그의 옷이 걸린 옷장을 여는 것도, 자주 앉던 소파의 쿠션을 정리하는 것도, 식탁 위 반쯤 남은 혈압약조차 그대로 두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 냄새가 아직 집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공기마저 어딘가로 흩어질까봐 창문조차 제대로 못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손떼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정리하고 이불을 빨고 책상 위, 정리되지 않은 서류 더미를 꺼내다 익숙한 냄새와 낯선 종이들 사이에서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철제 열쇠 하나, 그리고 노란 메모지. 창고방은 꼭 열쇠로 잠그세요. 가끔 열쇠 안 걸면 애들이 들어가요. 아이들이라니요? 아이들은 벌써 30대 중반인데. 그 순간 머릿속이 이상해졌습니다. 남편은 평소 창고방은 위험하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곤 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였죠. 저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쇠와 메모는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감추려던 장소처럼. 나는 거실 구석, 그 창고방 앞에 섰습니다. 작은 철제 문. 도배도 하지 않아 색이 바랜 그 방은 늘 창고 역할만 해왔죠. 그런데 오늘따라 그 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철컥. 열쇠가 부드럽게 돌아가고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먼지는 있었지만 짐이 많지도 않았고 쌓인 박스 몇 개,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 하나, 그리고 그 책상 위 네이비 천으로 덮인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무언가 숨겨둔 사람이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올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나는 천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죠.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봉투였습니다. 바랜 봉투, 오래된 듯한 종이, 그리고 또박또박 적힌 내 이름. 정숙에게.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내게 편지를 쓴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표현이 서툴고 말도 적었던 사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나보다 먼저 한 적 없던 그 사람이 지금 내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적어 놓았다는 사실에 온몸이 멈췄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몇 번이고 주름이 졌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글씨를 읽어내려갔어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갈 줄은 몰랐지만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날부터 나는 이걸 쓰기 시작했다. 그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직감했지.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날 이후 난 매일이 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그래서 말 못했던 것들, 표현 못했던 마음들을 조금씩 이 상자에 넣기 시작했어. 나는 더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편지를 안고 그 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오래된 먼지 냄새, 나무향,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가 뒤섞인 그 작은 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진심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가 남긴 건 이 편지 하나만이 아닐 것 같았으니까요. 그 사람은 내 남편은 그렇게 허투루 인생을 마감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이 집의 또 다른 얼굴을, 그의 또 다른 시간을 찾아 나서게 된 건 밤이 깊어갈수록 창고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방 하나일 뿐인데도 마치 그 사람의 시간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상자 안에는 첫 번째 편지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래로 겹겹이 쌓인 다른 봉투들. 전부 내 이름이 적힌 모두 다른 날짜가 쓰인 편지들이었답니다. 생일, 결혼 기념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아이들이 결혼한 날 편지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보냈던 시간을 기념하듯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무심하고 무뚝뚝하던 남편이 매해 이런 걸 남기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말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던 그 사람이 이토록 많은 말을 종이 위엔 참 쉽게 써내려가고 있었다는 게 어딘가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했던 건 그 상자 아래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봉투 하나였습니다. 겉봉에는 어떤 이름도 날짜도 없었고 대신 이렇게 쓰여 있었죠. 내가 만약 이걸 못 건네주고 간다면 정수기가 열어보게 될 거야.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가 나에게 전해질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 말해줬다면 그를 조금 더 안아주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줬을 텐데. 그런데 그는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보다 준비를 먼저 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편지를 펴보았습니다. 정수가 이걸 읽는다는 건 내가 없다는 뜻이겠지. 참 이상하지. 내가 없는데 내 말이 너한테 들릴 수 있다는 게. 난 겁이 많았어. 너보다 먼저 떠나는 것도, 너를 혼자 두는 것도 다 무서웠다. 그래서 준비했어. 준비만 했지, 말은 못했네. 그게 나였거든. 그의 말투, 그의 숨결, 그의 망설임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편지는 마치 그 사람의 속마음이 입체로 떠 있는 듯 했어요. 나는 방금까지 울던 얼굴을 닦지도 못한 채 그 편지를 안고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몇 년 전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그날, 그는 이미 이 창고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거겠죠. 그 사람은 몇 년 전 쓰러졌을 때 잠깐 심장이 멈췄다고 했어요. 응급실에서 몇 초 동안 멈췄던 심장이 기적처럼 다시 뛰었고 그 뒤로 말수가 적어졌죠. 나는 그때 그가 그냥 겁을 먹었나 보다 했습니다. 생사가 오갔다던 말은 의사의 이야기였고 정작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웃음은 무서움을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의 미소였어요. 그 사람은 그날부터 메일을 덤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하루하루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창고를 보니 느껴지더라고요. 그는 삶을 준비하는 대신 나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책상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물건들이 있었어요. 병원 진단서 사본, 응급실 기록, 그리고 긴급 연락처라고 적힌 노트. 그 안에는 우리 아이들의 번호, 내가 자주 가는 병원, 그리고 보험 설계서까지 깔끔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내가 헤매지 않도록 모든 걸 정리해 둔 거예요. 나는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올라 서랍 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죠. 작은 통장 2개. 하나는 내 이름, 다른 하나는 손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였습니다. 몇 년간 입금된 기록이 또박또박 남아 있었고, 마지막으로 찍힌 날짜는 그가 쓰러지기 한 주 전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은 우리를 위해 준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없고 표현도 없고 무뚝뚝하기만 한 줄 알았던 내 남편이 사실은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던 거죠. 방 안을 정리하며 나는 조심스럽게 그 편지들을 원래대로 넣었습니다. 마치 유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조심 봉투를 겹겹이 쌓고 라디오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창문을 열었어요. 겨울 공기가 천천히 밀려 들어왔고 낡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이 공기를 마시며 내 생각을 했겠죠. 내가 모르는 곳에서 매일 나를 떠올렸겠죠. 나는 그날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당신 마음도 모르고 참 모질게 굴었네. 창밖에는 작은 햇살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조용히 내 손등을 덮고 있더군요. 마치 누군가의 손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했다는 걸.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날 밤 나는 편지 한 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상자에 차곡차곡 쌓인 편지들 중에서도 가장 윗자리에 놓였던 그 첫 번째 편지. 봉투 겉에는 정숙의 63번째 생일이라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그 편지가 쓰인 날은 7년 전이었습니다. 내가 식당 일을 접고 처음으로 생일을 조용히 집에서 보낸 그 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밖에서 삼계탕을 사와서는 생일이니까 단백질 챙겨야지 하고 무심하게 내려놓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 편지를 이미 써두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딱 한 장이었고 글씨는 평소보다 정갈했어요. 정수가, 오늘이 내 63번째 생일이더라. 아침에 말은 못했는데 내가 참 예뻐 보였어. 눈가의 주름은 조금 늘었는데 그 웃음은 내가 처음 널 좋아했을 때랑 똑같더라. 그래서 그날 생각이 났어. 우산 안에서 둘이 숨어 있던 그 장마철. 나는 내 얼굴 한번 보려고 비 오는 날에도 괜히 우산을 들고 나갔었거든. 그때 내가 얼마나 떨렸는지 넌 아직도 모르지? 거기까지 읽다가 나는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 사람은 평생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그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수천 마디의 말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방바닥에 조용히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 편지를 안고 있으니 이상하게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 따뜻했던 손, 무겁지만 안정감 있던 어깨,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던 밤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다음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결혼 기념일이라고 적힌 봉투였어요. 10년 전 우리가 결혼 30주년을 맞았던 그 해, 나는 여행 한 번 못 간다며 실망했었고, 그는 늘 바쁘다며 시간을 못 냈죠. 정수가 30년이 지나도 넌 여전히 내 아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넌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었어. 결혼식 날 내가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도 따라 울 뻔했어. 근데 그 말은 못했지. 늘 그랬지. 난 말이 없었고 너는 그런 나를 참아줬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미안하고 고마워. 여행은 못 데려가지만 이 편지를 써. 이 글이 너에게 작은 기념이 되면 좋겠어. 그 사람은 그렇게 매해 편지를 써두고 있었던 거예요. 말도 없이, 티도 내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는 이 모든 걸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던 해, 딸이 첫 출산을 하던 해, 내가 병원에 입원했던 날까지. 그는 매번 손글씨로 자신의 마음을 적어두었고, 어느 하나 빠짐없이 내게 말하지 못한 사랑을 남기고 있었죠. 나는 책상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하고, 가끔은 멍하니 멈춰 서 있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매번 나를 보고 있었고, 나를 생각하고 있었고, 나를 위해 살고 있었더군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나는 그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아프고 가장 미안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창고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작은 방이 마치 그 사람의 마음 안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둡고 낡았지만 안엔 사랑이 가득했고 말보다 더 진한 것들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나는 종이 하나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한 줄을 썼어요. 나도 당신한테 말 못한 게 많았어요. 아마 그 사람에게 닿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이 공간에서만큼은 내 말도 들릴 것 같았거든요. 편지를 접고 남편의 편지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남긴 그 공간에 나도 한 조각 남겨두고 싶었어요. 창밖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온 달빛은 창고방 안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어요. 나는 그 빛 아래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늦게 알아간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게 다행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부재가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도 한동안 창고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흔적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느껴졌고 나는 그 공간 안에서 그와 대화라도 나누듯 혼잣말을 반복했어요. 왜 그랬을까, 당신? 왜 말 안 했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겁났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두려움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서운했죠. 내가 듣고 싶었던 건 큰 말이 아니었는데, 단지 무서웠다는 한마디면 됐거든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던 중 서랍장 안에 있던 작은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병원 기록 몇 장과 함께 손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죠. 2018년 3월 12일 새벽 2시 42분 심장 정지. 응급 심폐소생술 후 회복.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말했다. 당신은 오늘 두 번째 생일을 맞으신 겁니다. 나는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남편이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집안이 전쟁터 같았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그 후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 응급실 복도에 있었고 의사에게 다행히 심장은 다시 뛰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게 전부였죠. 그는 그날 이후 달라졌어요. 말이 줄었고 식탁에서 눈을 자주 피했고 정원을 혼자 돌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변화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곤 그땐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사람은 그날 이후 매일이 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걸요. 나는 병원 기록 옆에 있던 메모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심장약 이름, 복용 시간, 혈압 수치 변화,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된 병원 방문 기록.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런 자신의 불안을 나에게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냥 모른 척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 메모들 사이엔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아침에 정수기가 토스트를 태웠다. 내가 괜찮다고 웃었더니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런 모습이 고맙다. 매일이 감사하다. 이따가 가게 마치고 반찬이라도 사가야겠다. 그게 그 사람의 일상이었던 거죠. 하루하루 나를 관찰하고 작은 순간들을 기록하고 사랑을 조용히 쌓아 올리는 시간. 나는 그 기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어요. 마치 이제서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된 것처럼 종이 위에 남겨진 짧은 문장들이 오히려 그 어떤 대화보다 깊게 와 닿았어요. 그러다 발견한 한 장의 사진. 여름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가 나 몰래 찍은 듯 내가 삽을 들고 땀을 닦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사진 뒤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수기는 뭘 하든 멋있다. 나는 평생 이런 사람 곁에서 산 거구나.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뭔가 안쪽에서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날들이 사실은 그 사람에겐 가장 귀하고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시간을 나는 너무 가볍게 지나쳐왔던 건 아닌가 싶었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문득 그날 새벽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던 그 순간 나는 그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살아난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돌아와선 웃기만 했죠. 내가 어지러워서 그런 거지. 별일 아니야. 그 말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졌는데 사실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숨어 있었는지 나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날 안심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편지 상자 옆에 놓인 작은 수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이런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내가 떠나도 정수기는 잘 살 거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혹시 슬퍼할까봐 말하지 못한 걸 써본다. 그는 그 수첩에 말하지 못한 것들을 매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기온, 아침 식사, 내 표정, 딸아이의 전화 내용까지. 그 속엔 그 사람의 하루가, 그리고 나를 향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치 타임캡슐을 여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은 말로 하지 못한 대신 글로 남기고 있었고 그 흔적들은 모두 나를 향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울음이 올라왔어요. 눈물이 아닌 마음으로 흐르는 울음이었습니다. 말없이 살아온 그 사람의 세월이 고스란히 내 가슴에 닿았거든요. 그날 새벽 심장이 멈췄던 이야기는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두 번째 삶을 살면서 오로지 나를 위해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남긴 편지 더미 중 유독 봉투색이 바래고 끝이 너덜너덜해진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봉투들엔 공통적으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정숙의 생일에. 해마다 같은 문구, 해마다 다른 날짜. 총 10장의 봉투. 남편이 나에게 쓴 생일 편지였습니다. 그는 매년 내가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편지를 써두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겠죠. 생일 축하해. 밖에 나가서 국수나 먹자. 단 한 번도 손편지를 건넨 적 없던 그 사람이 그 해의 마음을 종이에 담아 이렇게 남겨뒀다는 걸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평생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어요. 나는 10장의 편지를 연도순으로 정렬해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편지는 내가 56번째 생일을 맞은 해에 쓴 것이었죠. 그 해는 내가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 생일 케이크 대신 미역국에 물만두 몇 알 넣어 끓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정수가, 오늘도 아침에 다리가 아파 보이더라. 내가 해준 미역국 맛없다고는 하지 말아줘. 사실은 3번째 끓인 거야. 내가 자느라 못 봤겠지만 2번은 다 넘겼거든. 그래도 내 생일엔 내가 뭘 좀 해주고 싶었어. 내가 한평생 우리를 챙기느라 내 생일 한 번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 같아서. 내 마음, 오늘만큼은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편지를 읽는 내내 말없이 울었어요. 그날 아침, 내가 왜 이렇게 싱겁게 끓였어? 하고 툴툴댔던 기억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웃었었죠. 그 웃음이 그날은 그냥 무심한 미소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그 웃음 안엔 그래도 괜찮아라는 마음이, 그리고 표현은 못해도 내가 좋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더라고요. 다음 생일 편지는 내가 가족들 몰래 친구들이랑 산으로 놀러 다녀온 날 쓴 것이었어요. 당시 남편은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을 홀로 하느라 꽤나 분주했었죠. 오늘은 너 없이 혼자 집을 지켰다. 설거지도 해봤고 개밥도 줬고 쓰레기도 버렸는데 이상하게 조용했다. 내가 하루 없어도 이렇게 허전한데 내가 먼저 떠나면 넌 얼마나 외롭겠나 싶더라.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만약 내가 없을 때 이걸 읽게 된다면 내가 어디 있든 내가 늘 옆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한 거였죠. 내가 이 편지를 혼자 남겨진 뒤 읽게 될 날을 이미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의 편지들도 모두 다정했고 정직했고 조금은 서툴렀어요. 그 서툰 글씨와 고르고 또 고른 표현들, 사랑한다라는 말을 대신해 고맙다, 미안하다는 단어로 채워진 문장들. 그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그런 방식이었어요. 크게 티내지 않고 조용히 곁에 있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나는 그렇게 한 장 한 장 읽으며 그가 매해 나를 위해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정숙의 65번째 생일이라고 쓰인 봉투. 그건 내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일을 맞았던 해였어요. 남편은 그날도 어김없이 케이크 대신 미역국을 내밀었고 나는 이젠 좀 달달한 것도 먹자 하며 웃었었죠. 하지만 그 편지 속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고 깊었어요. 정수가, 이번 생일은 왠지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생일이 얼마나 남았을까, 아니면 내가 너 없는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내가 없는 하루가 너무 무서웠어. 내가 먼저 간다면 내가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되겠지. 그리고 울지도 모르겠지. 그러면 나도 미안해서 어디서든 울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오늘만큼은 웃어줘.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 눈웃음 말이야. 그 편지를 덮었을 때 나는 웃고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분명히 올라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나의 마지막 생일까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 모든 시간을 미리 준비해 놓고 떠난 거였어요. 나는 10장의 편지를 정성껏 다시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 안에 담았습니다. 그 사람의 열해가, 나의 열생일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긴 상자였어요. 그건 더 이상 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그 자체였던 거죠. 나는 문득 다음 생일이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그 사람이 옆에 없을지라도 그의 편지들은 나를 기다릴 테니까요. 편지를 모두 정리하고 난 후 상자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문서 하나가 손에 닿았어요. 봉투는 두꺼운 크림색 종이였고 뒷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작게 적힌 메모가 보였죠. 정수기에게. 이건 나를 대신할 마지막 문장이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서류 형태는 아니었고 손글씨로 몇 페이지에 걸쳐 또박또박 정리된 사적인 유언이었죠. 나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에선 온갖 생각이 교차했어요. 왜 지금까지 이걸 몰랐을까? 그는 왜 끝까지 혼자 준비했던 걸까? 나에게 이 유언장이 어떤 의미로 남으려는 걸까?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어요. 가볍고 부드러운 종이 냄새가 났고 그 안엔 날짜도 제목도 없이 시작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난 이제 옆에 없겠지. 미안하다, 정수가. 말로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널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다. 그 문장 하나가 내 심장을 콕 찔렀어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년 조금씩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남긴 이 유언장 한 장은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이었어요. 그는 유언장에서 삶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랑을 정리했어요. 나는 너랑 보낸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 아이들보다, 친구들보다, 일보다. 너랑 밥 먹던 저녁 시간, 같이 걸었던 골목길, 그 조용한 일상이 내겐 전부였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내 기억과 이어졌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너무 평범했고, 너무 익숙해서 당시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는 그런 일상을 그저 사랑으로 남겨두고 떠난 거였어요. 유언장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는 작은 정리표가 있었어요. 보험 정보, 예금 계좌, 우리 집 소유권 서류, 상조의 이름까지. 그리고 그 아래엔 아주 짧은 문장이 손으로 적혀 있었죠. 이건 너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쓴 거야. 슬퍼하지 말고 그냥 잘 살아줘. 그게 나한텐 제일 고마운 일이야. 그날 나는 유언장을 다 읽고 난 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벽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고 먼지가 춤을 추듯 부유하고 있었죠. 나는 그 속에서 그 사람을 본 것 같았어요.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보다 늘 한 발 앞서 있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배려하던 사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은 그런 마음의 기록이었어요. 지시가 아닌 배려였고 의무가 아닌 고백이었죠. 나는 그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알았어, 당신. 잘 살아볼게. 대신 너무 빨리 부르진 말아줘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어느새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울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마지막 문장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문장이었거든요. 유언장을 다시 상자에 넣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나는 손끝을 떼지 못했어요. 이제서야 그 사람의 삶을 다 읽은 기분이랄까. 이 창고에 들어와 처음으로 그가 남긴 편지를 읽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은 마치 내가 그의 마음 안을 직접 걷는 것 같았죠. 나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야 알겠어. 당신 마음이. 하지만 참 이상하죠. 그 수많은 편지와 기록들 사이에도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은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그는 매일 나를 바라봤고, 나를 위해 밥을 차렸고, 내 생일을 혼자 기념했으며 내가 모르는 사이 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걸 사랑이 없다고 여겼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사람의 사랑은 말이 아닌 기록으로, 말이 아닌 준비로, 말이 아닌 침묵으로 존재했단 걸요. 나는 문득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여행을 떠올렸어요. 2년 전 가을, 단풍이 한창이던 날, 그는 힘들게 운전대를 잡고 지방의 산사를 다녀왔어요. 그날도 그는 내게 말하지 않았지만 숨이 많이 찼고 밤에는 약을 더 많이 먹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절마당에서 달을 보던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수가 너랑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참 좋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그의 방식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해라는 말 대신 좋다는 말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그는 늘 가장 짧은 말로 가장 큰 감정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한 날들을 떠올려 보면 참 조용했어요. TV 앞에서 나란히 앉아 말없이 귤을 까먹던 겨울 빨래를 개며 서로 부딪히던 손끝 한밤중에 함께 듣던 라디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겐 사랑이었던 거예요. 말이 없어도 표현이 없어도 그는 날 매일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 사실을 이 모든 편지와 유언장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내 마음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의 삶은 조용했고 깊었고 꾸밈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따뜻함이 숨어 있었던 거죠. 나는 책상 위에 있던 그의 라디오를 켰어요. 늘 켜놓기만 하고 말은 잘 안 하던 작은 라디오. 노브를 돌리자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70년대의 발라드, 우리가 젊었던 시절 자주 듣던 멜로디. 그 사람은 이런 노래를 들으며 나를 떠올렸을까? 그의 손끝이 노트를 넘기며 내 이름을 썼던 순간들, 그의 눈동자가 편지를 쓰며 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만은 아니었어요. 그가 남긴 마음이 이제야 제대로 내게 닿았다는 안도감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 줄도 빠짐없이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적었죠. 당신, 나도 말 못했지만 많이 사랑했어요. 당신은 내가 매일 잔소리하고 성질 부리고 가끔은 문도 쾅 닫았던 그 날들 속에서도 내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죠? 그 편지를 접어 그의 편지들 옆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그가 늘 그랬듯 아무 말 없이 준비하고 기다리던 그 자리의 말이에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의 흔적이 남은 방 안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길 바랐거든요.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의 사랑은 아직 내 곁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사랑은 꼭 사랑한다는 말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의 삶이 그 증거였고, 이 창고 안이 그 증거였고, 그리고 지금 이 편지가 내가 처음으로 그에게 보내는 말이었어요. 사랑이란 말은 못했지만, 우리 둘은 매일 사랑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창고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건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 사람의 편지들과 수첩, 유언장, 메모들 모든 게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내 삶 속으로 옮겨야 할 때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다시 열었어요. 편지들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고 유언장은 고운 천에 싸서 작은 나무 서랍 안에 넣었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창고는 이제 내 마음의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창고 벽을 바라봤어요. 희미하게 남은 못자국 하나, 조그맣게 기운 도배지 한쪽 그 모든 것이 그의 흔적처럼 느껴졌고 한참 동안 나는 손끝으로 그 벽을 쓰다듬었어요. 당신 참 꼼꼼했네. 이 말을 하고 나니 혼자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 사람은 늘 조용히 정리하고 혼자 치우고 묻어두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며칠 뒤 나는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정리 좀 도와달라는 말에 둘 다 아무 말 없이 따라와 주었죠. 나는 그들에게 창고 문을 열어 보여주었어요. 아빠가 남긴 게 좀 있어서. 아이들은 처음엔 놀란 얼굴로 방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 상자 안의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죠. 이걸 다 아빠가 쓴 거예요? 딸아이가 편지 한 장을 손에 꼭 쥔 채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흥, 너희 아빠가 매년 내 생일마다 썼더라. 아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빠 참 대단했네요. 나는 대답 대신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우리 가족이 몰랐던 사랑, 말로 하지 않아도 가슴에 새겨진 감정이 그날 창고 안에서 처음으로 함께 공유된 순간이었죠. 아이들이 돌아간 후 나는 상자를 다시 닫고 작은 리본을 하나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짧은 쪽지를 하나 올려두었죠. 이건 나에게서 당신에게 그리고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남긴 이 사랑 잘 간직할게요. 나는 창고 문을 닫으며 다시 자물쇠를 걸지 않았어요. 이젠 누구에게도 감춰야 할 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는 유산이 되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에 다녀왔어요. 예전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손에 나무를 들고 걷다 보니 왠지 모르게 땅이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집에 돌아오니 작은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고 나는 자연스럽게 창고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와 함께 그 사람의 향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그 방에 들어가 라디오를 틀었어요. 낡은 기계가 웅소리를 내며 음악을 틀기 시작했고 나는 커튼을 걷고 햇살을 들였어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그동안 남편이 내게 써준 편지들의 날짜 아래 조용히 이렇게 적었어요. 2025년 3월 6일. 정숙이, 이제 당신 없이도 괜찮아요. 나 잘 살아볼게요. 당신이 남긴 것들을 매일 읽으며 웃고 기억하며 살게요. 당신 없이 사는 게 외롭지는 않도록 내가 나답게 잘 살아볼게요. 나는 그 편지를 상자 맨 아래에 넣고 조용히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말했죠. 이제 정말 안녕이야.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그 방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작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떠나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정리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었죠. 그건 눈물이 아닌 미소로 끝맺은 이별이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종이 한 장이 아니었어요. 말 대신 남긴 기록, 행동으로 전해진 마음, 그리고 조용히 쌓여있던 사랑이었죠. NN. 나는 그를 떠나보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리한 거예요. 이젠 매년 생일마다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며 그 사람과 다시 하루를 시작하려 해요.